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오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임명됩니다. 그의 앞에 3일간 3대 킬러 문항이 놓여 있다고 하죠. 27일 이준석 전 대표 탈당, 28일 김건희 특검법 국회 의결, 29일 국힘 비대위원 인선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흘 동안 난제를 어떻게 풀어내 보일 것인가. 일각에서는요, 한나땡, 한동훈이 나오면 오히려 땡큐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죠. 최근 여론조사마다 공통점은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는 무당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되건 잘할 것 같은 정당을 찍겠다는 것이죠. 이 무당층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누가 혁신을 주도할 것인가? 누가 어떤 어젠다와 메시지를 제시할 것인가? 변화와 혁신이 총선 승리의 관건일 겁니다. 12월 26일 화요일 정치본색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한동훈 전 장관을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합니다. 한 비대위원장이 정식 임명되면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예고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 문제 등 현실 정치에서 첫 걸음마를 떼는 날부터 가시밭길의 시험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통합에 주력하는 한편 특검법 처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반대표를 행사하고 당정되는 어제 긴급회의를 가지고 김 여사 특검법 수용 불가 입장을 정했다라고 하죠. 여야는 연말까지 전국 긴장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양문석 언론학 박사,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준혁 한신대 교수님 모시고 전국 현안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바쁘게. 예. 네, 두 분 오늘 커플룩, 산타룩처럼 같은 목도리 하고 오셨네요. 저희 원래 커플이에요. 아, 네. 우리 양무석 박사님이 예. 저보다 좀 더 이제 서울말에 익숙지 않으시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익숙지 않으시다고요? 예. 네, 제가 거의 완벽히 서울말에 가깝죠. 아, 그러신가요? 예, 예. 아침부터 예. 서정욱이 안 나오니까 예. 박진영이 저를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서울말은 제가 훨씬 더 잘합니다. 예, 훨씬 더 잘하시는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장관 비대위원장으로 선출을 합니다. 그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것이 비대위원을 누구로 뽑을 것인가. 이제 거기서 본인이 무슨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인가에 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수정 교수가 승낙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비대위 색깔을 보여줄 파격적인 인선 있을 걸로 보십니까? 양문석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수정 교수 오늘 그 여러 언론에 나와가지고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본인은 그 비대위원 할 여유가 없다. 수원이 엄청나게 험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사를 한 모양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비대위원장이든 당대표든 될 때 누구랑 함께 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어떤 장관이랑 함께 하는지, 이게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국정 운영이고 당 운영의 방향을 보여주는 부분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이러한 상식과 이 예측 가능한 틀들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저 사람을 왜 저기에다가 넣었지? 왜 저 사람을 캐스팅했지? 저 사람하고 술을 자주 마셨나? 개인적으로 친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국정 운영의 방향들을 장관 인선에서 받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동훈 전 장관 입장에서 인선이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그리고 한동훈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인선이 가능할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쳐다봤을 때 둘 다 어려울 거다. 그냥 이것저것 긁어낼 거다. 저는 그럴 가능성. 양 박사님께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은 아무래도 정치 초짜고, 그리고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 대통령을 위한 사람을 인선할 것인데 무슨 정치공학적인 깊이 있는 인선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취지신가요? 네, 당장 여권에서 총선 이후에 특검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조건부 이야기를 한동훈이 이야기한 이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부글부글 끓었다라고 하고 용산 대통령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이미 1차적인 경고를 받았어요. 즉
아바타는 아바타의 역할을 해라. 꼭두각시는 생각하지 마라. 시키는 대로 해라. 어디 꼭두각시가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래. 생각하다가 김기현이 꼭두각시인 주제에 사람 인치하다가 당 대표 인치하다가 날아갔잖아요. 용사는 동일하게 한동훈에게 꼭두각시는 아바타는 생각하지 마라. 시키는 대로 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 박진영 부원장님은 조금 다르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똑같이 의견이신가요? 보는데요. 아, 그러신가요? 아까 우리 제가 좀 커플, 달리 봐요. 제가. 커플. 예. 똑같이 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대위의 구성원들이 한동훈의 컨셉을 보여준다. 이거는 위장술이고 기만입니다. 사실은 지금 당정대에서 김건희 특검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동훈을 비대위원장 만든 이유가 김건희 특검을 받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된다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지금 언론들이 세대교체라든가 뭐 물갈이 이런 것들을 부차적인 것들을 메인 이슈인 것처럼 끄집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당 지도부라는 것들도 김건희 특검을 막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다. 이게 사실은 저는 본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야당이라든가 언론에서 사실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 새 지도부가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보여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봐야지 그들이 위장술로 내보내고 있는 이 뭐 세대 교체라든가 그다음에 뭐 물갈이 이런 것들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찰의 특활비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총장 시절의 징계 문제라든가 또는 뭐 채널A 사건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또 뭐 손준성 검사에 의한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모든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이 연루되어 있는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저는 야권과 아주 이제 예리한 언론에서 절대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는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혁신이라든가 뭐 그 민주당의 386하고 대비되는 뭐 789 비대위를 꾸리겠다, 젊은 층으로 꾸리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재명이라는 피의자 대 검사 프레임으로 가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껍데기일 뿐이고 본질은 김건희 방탄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군요. 그리고 또 하나 빠뜨린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피의자입니다. 한 몸이라는 게 그런 의미죠. 고소 고발 여러 군데서 당해 있습니다 지금. 네. 와, 그럼 피의자를 정확하게 발음하셨습니다. 그래야 서울말 저보다 더 확실히 잘 써요. 우리는 그냥 피의자 그러는데 피의자라고 억지로 안 되는 의의를 사용하십니다. 나중에 표준말 대결 한번 저희가 번외로 한번. 표준말 가장 잘하는 제가. 예. 그 두 분이 이제 의견이 같으니까 셋이 다 똑같으면 또 시청자분들이 또 재미없을 거 아닙니까? 저는 약간 좀 견해를 좀 달리하고 물론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같지만 네. 그래도 그 의견을 좀 달리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부러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영화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아바타가 나중에 뭐 그 안에서는 인간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피노키오도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인형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사람이 되는 내용이 있죠. 우리가 이제 한동훈을 이제 아바타, 윤석열의 아바타 이야기하지만 아바타가 분명하나 그러나 또 다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걸 먼저 이제 전제하는 것이고요. 오늘 열리는 그 제9차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저는 흡사 체육관 선거 과거에 장충체육관에서 했던 체육관 선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다. 1987년 6월 10일 날이 바로 민주정의당 대선 후보를 갖다가 장충체육관에서 이제 결정을 한 날이었죠. 그건 결정인데 그날 결정된 사람이 바로 노태우였죠. 네. 그래서 이제 6월 항쟁에 이제 시작이 된 거고 노태우가 수많은 시민들의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민주화 열기를 보고 깜짝 놀라서 19일 뒤에 6.29 선언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저는 윤석열, 한동훈의 관계가 전두환, 노태우의 관계와 매우 흡사하다. 물론 이제 윤석열, 한동훈의 관계는 선후배 사이고 전두환, 노태우는 이제 친구 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유사한 형태가 있다. 그렇게 보자면은 한동훈이 이제 완벽하게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따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과거로 보게 되면 노태우가 분명히 전두환에 충성해서 거기까지 갔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또 전두환에 대해서 뒤통수를 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에 눌려왔던 이런 여러 부분들이 이제 발현이 돼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된 건데, 저는 그 이번에 한동훈이 이제 윤석열을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활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형님 하면서도 은근히 활용하고, 왜냐하면 윤석열이 좀 무식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좀 고단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분의 의견처럼 전 철저하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방탄을 할 거다. 그건 뭐 너무 명확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한동훈의 비대위원장 임명이 이제 의미가 없는 거니까, 대신 비대위원 인선을 할 때 철저하게 윤석열의 입장을 들어가면서 최소한 한동훈 자기의 뜻을 따르는 그런 세력들로 일부는 구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윤석열의 체제에 맞춰 가지만은 그 회의 진행 과정 속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한두 명의 이제 전사를 좀 내보낼 수도 네.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의 입장을 조금씩 흘리면서 이번 총선의 어떤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아바타의 입장은 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좀 해봅니다. 네. 네. 또 이견의 이제 반론을 또 좀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자, 아까 3킬러가 지금 이제 줄을 이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줄을 이어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탈당과 그 다음에 특검부터 해갖고 이게 있는데, 비대위 구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3일 만에 한동훈의 기본적인 역량들이 딱 드러나는 그 현상을 보일 거예요. 그리고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바타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사건이 필요하면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아바타, 윤석열의 꼭두각시가 사람이 되기 위한 시간은 불과 앞으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총선 결과 그 자체가 말 그대로 사람이냐 아바타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두 번째, 아바타나 꼭두각시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한동훈 전 장관의 가족사의 그 비리 혐의들이 여전히 아무 선을 못 넘고 있어요. 채널A 언제든지 걸면 걸리는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과정에 있어서의 직권남용, 그 다음에 그 정치 중립성 위반, 이런 부분들이 언제든지 현 검찰이 한동훈을 치려고 하면 언제든지 칠 수 있다. 즉, D가 엄청나게 구린 상황에서 그 검찰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으로부터 일정한 목소리의 독립, 저는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저는 약간 좀 다른데, 우리가 이제 사석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하고 요 논리적으로 바라보는 게 좀 다르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한국의 현대사를 볼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압축이라는 겁니다. 압축 성장, 압축 경제, 뭐 이런 거거든요. 압축 민주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차분차분 단계를 밟아야 될 것이 압축돼서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해방 이후의 모습이에요. 저는 한국 정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 이준석이 지금 창당 준비하는데 2달 걸린데 압축해서 새로운 정당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온라인으로. 예전에 뭐 그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 시민당 만들 때 한 2주 걸렸어요. 2주 안에 창당하는 이런 일들. 제가 당시 창당 의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 내용을 잘 알죠. 근데 이런 식의 압축적인 측면이 있는데, 지금 왜 한동훈이 이렇게 꺼리낌 없이 나갈 수 있냐? 이 한국 사회가 비상식적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들이 비상식적으로 모든 걸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이것이 상식적 사회라고 한다면 윤석열이 대통령 될 수도 없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하거나 지금 비대위원장 될 수도 없는 거죠. 이미 이 사회는 비상식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저는 이거는 뭐 이 반대를 위한 반대 뭐 이런 것도 일부러 좀 있을 수도, 논쟁을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따가 끝나고 점심 먹을 때는 또 같이 형 얘기가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한국 앞으로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미 조중동은 재벌들과 연대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김건희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윤석열한테 계속 힘을 실어주느니 한동훈을 갖다 새로운 어떤 지도자로서 막 찬양을 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솔방울로 수류탄 만들고 그리고 가랑잎으로다가 한강 건너가는 이제 이런 위대한 지도자,
예, 정말 어버이 수령 2가 나올 가능성이 난 높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한동훈이 예, 지난 예언을 하셨네요. 1년 8개월 동안 예.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뭐죠? 깐족깐족거리면서 이재명 대표 비난하는 것. 안 그러면 맥락 없이 마약 수사 이야기하는 것. 이거 두 개밖에 보여준 적이 없어요. 말재주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예. 이 말장난이죠. 그래서 뺀질 깐족 이 의태어가 대표적인 한동훈의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즉 한동훈이 보여준 게 1년 8개월 동안 보여준 게 딱 그 정도의 역량이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3개월 동안에 아무리 압축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3개월 동안에 전혀 새로운 모습의 당 운영을 보여줄 수 있을까? 1년 8개월 동안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에 비추어 보건대 현실적으로 어렵다. 압축 탈모는 몰라도 압축 이 당정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힘들어서 탈모가 예상된다. 호시 우행님께서 3개월 동안 압축 탈모가 예상된다. 그렇게 아니, 나는 좀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걱정이 되는 게 있어서 탈모는 그래요. 나라모죠. 걱정이. 왜 걱정이 되는 게 있냐면 예. 저도 이 국민의힘이 잘 되는 걸 바라는 사람이겠습니까? 저도 지금 민주당에서 정말 역할을 열심히 하고 우리 셋 다 내년 총선에서 정말 새로운 세상 만들기 위해서 뛰어나가는 사람인데, 근데 저는 조금 이 걱정, 역사 전문가로서의 걱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에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됐을 때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딱 한 칼에 해결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바로 이창복 전 그 국회의원이자 민주화 운동의 대명사죠. 저도 제가 이창복 의장님 모시고 있었던 게 92년도, 93년도 이때 종려납에 있을 때 그때 모시고 있었는데, 그때 이 이창복 의장님이 저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은 게 나중에 세금으로 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좀 과도했는데, 네. 그럼 문재인 정부가 그 해결을 못했습니다. 근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되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바로 지시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서 네. 다들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거든요. 난 그때 한동훈이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었어요. 근데 그 뒤에는 이제 뭐 이래저래 자기의 이익과 깐족되고 뭐 이런 거 다 있었겠지만, 이때 보여줬던 이런 한 칼의 모습들을 저는 비대위원장 하면서 뭔가 보여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수많은 잘못들이 우리 국민들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한동훈이 센세이셔널하게 뭔가 한가를 내던진 것만을 기억해서 총선에서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걸 염려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박진현 부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어서 지금 김준혁 교수님께서는 한 칼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되는,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도 있다고 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한동훈은 결국에는 아바타이고 또 용산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김건희 방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를 보면 지금 오히려 올랐습니다. 저는 이게 네. 굉장히 의아했는데, 리얼미터가 지난 20일에서 22일까지 유권자 1,003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정당 지지도가 오히려 민주당이 3.1% 하락해서 41.6%, 국민의힘은 2.3% 상승해서 39%를 기록했어요. 일주일 만에, 예전에는 8% 가까이 차이가 났었던 건데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은 두 정당이 2.6%, 오차범위 내니까 사실은 누가 앞서는지 알 수가 없는 접전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오히려 한동훈 효과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도를 높여주셨다라고 평가가 되는데, 사실 본질을 보면 김건희 방탄용이다, 이 정치 신인이 잘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왜 이런 효과가 나는 걸까요? 언론에서 그만큼 속된 말로 빨아주면은 지지율 올라가죠.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판단하기보다는 키워드의 빈도수에 의해서 현혹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리얼미터 이번 조사에 솔직히 좀 섭섭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 여론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지지도 조사를 시기적으로 떼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 지지도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한 일주일 이상 지나가지고 정당 지지도 조사를 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요즘 하면은 대통령 지지도, 정당 지지도, 그게 좀 더 붙여서 차기 지도자 지지도까지 이렇게 같이 하는 게 관행인데, 관행적인 부분들 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약간 그럼 기술적으로 반영이 됩니까? 그 효과가 좀 있습니까?
대통령 지지도 안에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한동훈 네. 장관의 지지도가. 네. 근데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하지 않게 되면은 독립 변수로서 만들어주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이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은 별개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은 숨겨버리는 그런 하나의 이제 위장수를 쓰고 있는 거죠. 그것도 그런 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봐야겠네요. 이제 제대로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 김준혁 교수가 말씀하신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이른바 이제 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폭력의 효율성입니다. 폭력이 가장 효율적인 겁니다.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때로는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이념, 가치의 문제보다는 빨리 시원하게 가자라는 한국 사회의 특징인 다이나믹스가 작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박정희 환상이에요. 그걸로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할 부분들을 충분히 경계해야 되고요. 정치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본질과 그다음에 더 씌워진 외피라는 것에 대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전략적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서 한동훈과 윤석열과 김건희가 한 몸이라고 했던 것이 본질이라면은 언론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인 부분들, 분명히 힘이 있기 때문에 폭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아주 속도감 있게 압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영남 구태들 쳐낼 수 있습니다. 세대교체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다시 같이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그냥 한나땡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하려고 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대응 논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선제적으로 민주당에서도 물갈이 인적 쇄신해야 됩니다. 586이라든가 뭐 다선 중진들 물갈이 쇄신해서 상대방보다 먼저 이슈를 선점해버리는 그런 것들도 가져야 되고요. 지역적 차원에서 대규모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도 있고요. 또 분명히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하는 것은 늘 이 종북 논란입니다. 부동산 문제 또 튀어나올 겁니다. 네. 그런 것들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이 담론 차원에서의 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들 그리고 종북 문제에 대해서 늘 나왔던 것이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도 먼저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긴다는 선언과 그다음에 막연한 희망에서 머물러서 될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구사하는 작전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하나의 양면적인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여론조사 이제 보는 방법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이 데이터가 지금 드러난 게 이 정도밖에 지금 언론에 안 드러나서 모르는데 70대 이상의 결집 세대별로 보면 또는 지역별로 보면 영남의 결집 이제 이런 그 데이터를 봐야 저 전체적인 흐름들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변화의 흐름이 없다라고 이제 볼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가 추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영남 지지율이 계속해서 요동친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국힘당보다 민주당 그 정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그럴 때도 있어요? 예. 최근에는 이제 그런 형태의 흐름들이 계속 요동치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이슈가 없었었는데 이러한 그 데이터가 나온다? 이거는 다시 영남의 그 표집의 영역과 그다음에 결집의 영역 이 두 가지를 이제 쳐다봐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그 시청자들이 그 좀 불편하겠지만 이 이야기는 해야 돼요. 우리 강서구청장 선거의 결과는 17% 포인트 차이가 났지만 강서구청 구민들의 38%가 윤석열을 지지했습니다. 김태우를 지지했습니다. 이직을 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여전히 35에서 38 정도의 정치 고관 요청 또는 투표를 하러 나가고자 하는 분들은 이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있어서 2번을 찍었던 사람들이 38%인데 여기에서 39% 정도 나오면 오차 범위 안에서의 그 표집이란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명확하게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 나올 만큼 나왔다. 문제는 민주당 지지율이 특별히 나오지 않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이번 그 여론조사를 볼 때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 띄우기를 넘어서 아예 지키기에 언론들이 나섰다라는 국민의힘이 지키기에 나섰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25일 날 방통위에다가 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종배 시선 집중에 대해서 심의 신청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조금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여론조사를 인용해서 중도층에서 한동훈 폭발력이 거의 없다라는 식으로 단정했다.
라는 게 이유인데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미디어국에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겨냥해서 진행자가 노컷뉴스의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오차범위 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폭발력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단정했고 이게 방송심의규정 위반이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언론 옥죄기 나섰다고 볼 수 있나요? 박진영 부원장님? 그렇죠. 뭐 사실 김흥일 위원장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권익위원장 하다가 검사 출신을 다시 방통위원장으로 바꾼다는 자체가 네. 총선을 앞두고 언론에 대해서 뭔가 털게 있으면 털겠다. 뭐 그런 근본적인 생각 아니겠어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이 여론조사 부분에서 그 오차범위 내에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언론사에서 전체적으로 여론조사의 이 설계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몇 명의 질문을 했다. 그 다음에 이게 뭐 ARS다 또는 뭐 직접 대면 조사다. 그리고 오차 범위 몇 %다. 요것만 이야기하지 방송을 하는 와중에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런 거 하지 않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이 방송을 압박해 가지고 여론을 좀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좀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지금 방송 장악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점점 돼 갈 것 같습니다. 이 방송 장악해서 자세한 이야기는요. 잠시 뒤 2부에서 최민희 민주당 전 의원 모시고 자세히 나눠볼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한동훈 전 장관에게 힘이 좀 실리고 또 전면에 한동훈 얼굴을 걸고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전략인데 연장선상에서 한동훈 전 장관이 비례위원을 받을 것이다라든가 아니면 수도권의 상징적인 지역 뭐 지금 대구가 계속 거론돼 왔었잖아요. 수도권의 상징적인 지역에 출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가능성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출마는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치판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리고 정치판에 들어오면 국회의원 배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후에 국힘당 내에서의 역할 문제도 있겠고, 그리고 대국민 문제도 있으면 비례로 가든 험지로 이 당선 가능성으로 가든, 근데 험지 출마는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출마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강남 3구 정도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어디로 가든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남으로 가고 영남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대구 경북 쪽으로 받을 가능성이 이제 가장 높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그렇지 않으면 비례로 받으면서 전국 선거를 총괄하겠다는데, 이 부분도요. 저는 말씀하셨던 오늘 내일 모레에 이어지는 세 가지의 정치 이벤트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출마가 가능한지, 여기에서 인요한처럼 말 그대로 햇살에 쓰러지는 눈덩이처럼 없어질 것인지, 이게 이제 1차적인 관문이 됐습니다. 가장 인요한이 들어올 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못지않게 한동훈 지금 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그리고 대응하는 데 대한 국힘 내의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지난주만 해도 제가 들었던 이야기로는 국회 안에 있는 남성 국회의원들의 목욕탕 안에서 영남 의원들 몇 사람이서 지가 정치를 뭘 한다고 라는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계속 하는 것들을 우리 당 국회의원이 듣고 이제 저한테 이제 전달했던 내용이에요. 목욕탕 이야기까지 하세요. 네, 목욕탕 안에서 한동훈 지가 무슨 죄를 한다고 떠는 또 한 가지가 그 표현이에요. 나이도 어린 놈이라는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남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태의연한 이 가부장적 사고방식들이 국힘당에서 아주 강력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나이도 어린 놈이 지가 뭘 정치를 한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라는 것들을 그 이야기를 듣고 온 이제 국회의원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서 성공하게 만들어야지가 아니고, 팔짱 딱 끼고 개그맨이 우리 웃기면 우리를 웃길 수 있나라고 꼬나보는 것처럼, 똑같이 국힘당 영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한동훈 정말 잘할 수 있나 하고 지금은 관찰하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제대로 못 넘기면 인류한보다 더 빨리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지금 이제 한동훈이 하는 게 과거에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노태우 모델이거든요. 근데 근데 한동훈은 노태우가 아니고 장세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는데요. 노태우가 12.12 쿠데타 때
수도경비사령관으로서 공범입니다. 네. 공범인데 그 다음에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자 내무부 장관이 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그 다음 뭐가 되냐면은 노태우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한동훈도 저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노태우가 당 총재가 됩니다. 네. 한동훈 당 대표가 됐습니다. 그 다음 노태우가 하는 게 뭡니까? 위대한 보통 사람들의 시대라고 해서 이미지 메이킹으로 본질을 회피합니다. 군사정권의 후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학살한 사람의 공범이라는 것을 은폐를 합니다. 그리고 해서 6.29 선언이라는 걸로 해서 다시 대통령이 됩니다. 똑같은 케이스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전두환과 노태우는 쌍생하다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에 놓쳐버린 적이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한동훈은 본질적으로 윤석열, 김건희와 한 몸인 거고 특검을 막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라든가 언론에서 끊임없이 노래를 해줘야 됩니다. 대중들이 잊지 않도록. 대중은 한순간에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면서 서동요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정부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된 것 자체가 한국 정치 비극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칼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 명검이 되는 것은 수도 없이 두드려져야 되거든요. 이게 두드려져서 단단해져야지 검이 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검과 검이 부딪힐 때 이제 칼과 칼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가 나가거든요. 이가 나가게 되면 검이 베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검들이 주로 이제 거의 몽둥이처럼 때려서 사람을 죽이는 이제 이런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근데 검이 진짜 오래 단련된 검들, 두드려진 검들은 이게 이가 나가지 않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두드려진 검이 아니라 화려한 검일 뿐이에요. 겉모습이 화려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실제 전쟁용에서는 활용되어지는 검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이 화려한 검도 쓰임이 있겠죠. 장식용이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검이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나온 것 자체가 비극이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비극이고 제가 제대로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한동훈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인간이거든요. 제가 역사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저런 사람은 철저하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대구 아니면 강남 3구 이 둘 중에 하나에서 100% 출마해서 안정된 기반을 갖고 그 속에서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해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 뒤에는 윤석열, 김건희도 뒤통수를 충분히 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센세이셔널한 정책을 분명히 만들 것이고 언론이 엄청 띄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당이 잘 준비를 하는 것들이 가장 핵심적이지 않느냐. 제가 또 다시 한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노태우하고 비교해 주신 부분 그리고 김준혁 교수님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 부분 잘 들었는데요.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에는 크게 타협하거나 크게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어요. 직선제를 받아들인다든가 또 나중에 평가에서는 남북 관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 부분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번째 시험대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일가를 할 거냐라는 건데 어제 그 대통령실, 정부, 국민의힘, 당정대가 모여서 김여사 특검법은 수용 불가다라는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여권 관계자가 얘기한 것으로는 총리 공간에서 어제 긴급하게 비공개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국민의힘 윤재욱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을 한 상태에서 이 대통령실 내부에서 김건희 특검법 자체를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어서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여당의 정치 공세다라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2년 동안 수사하지 않았냐. 그런데 혐의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 정쟁 특검이고 악법이다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용 불가라고 아예 입장을 정리했다라는 보도가 어제 그렇게 정리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형국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시험대로 봤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당정대가 그냥 모여서 이 수용 불가다라고 입장 정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두환은 노태우에게 융통성을 줬어요. 나를 밟고 가라. 그렇게 해서 6.29 선언이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는
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융통성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김건희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윤석열 퇴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해 가지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 통장을 잠시 빌려준 것 뿐이다. 그다음에 손해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통장을 관리했고 통화한 내역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아시겠지만은 이 공범자들이 실제로 징역을 받았어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까지 본인이 검찰총장이라는 힘으로 그것을 수사 안 하도록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윤석열 정부는 이거를 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막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에게 어떤 융통성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실제로 뭐 노태우가 되려고 했다면은 한동훈이 아니라 뭐 권영세라든가 원희룡 같은 정치적 경력이라든가 또는 융통성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섰겠죠. 근데 한동훈을 섰다는 것은 이 특검 자체가 정권의 명운이 걸렸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고 막아라라는 그냥 오다를 내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민주당이라든가 야권이 해야 될 것도 뻔합니다. 이 특검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집중을 해야지 다양한 한동훈이 던지는 정치 이슈에 그쪽 프레임에 말려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거듭해서 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좋은 예를 들었는데 장세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 장세동은 전두환의 아바타고 전두환의 꼭두각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동훈을 윤석열의 아바타 꼭두각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장세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그리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모여서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놓고 이야기를 할 때 말 그대로 총선 승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받아들이고 그리고 대통령과 부인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갈라치는 이러한 기본적인 전략 전술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의 많게는 70%, 적게는 65%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상당히 여론조사가 재밌어요. 특검을 해야 된다는 6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70%에서 65%가 나와요. 오히려 10%포인트 높게 나와요. 네. 이 부분들은 그동안 대통령이 양국관리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방송법,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영역의 이 이해관계가 있었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상식과 원칙 속에서 이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그 거부권을 줄 때만 해도 별 후폭풍이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 대통령 부인하도 잘못했으면 수사받게 해야지 왜 수사를 안 해? 이제까지 너희들이 안 했으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니야? 그러면 법까지 통과가 됐으면 이거는 받아들여야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지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시선이란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게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그 다음에 현재 국힘당 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잖아요. 이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간신들의 때로 현 정권을 갉아먹고 있다. 두 번째, 한동훈은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는가? 네. 아무런 여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총선 뒤에 하자. 총선 뒤로 미루자고 이야기했는데 용산에서 화를 버럭버럭 내는데 여기에서 한동훈이 1차적인 경고를 먹고 이미 쫄보가 된 거예요. 나름대로 쫄보임에도 불구하고 안 쫀 채 담담한 채 대담한 채 하고 이제까지 말을 찌끄려 왔었으나 이제는 그 여지마저도 없애버렸다. 생각하지 마. 어디 꼭두가시가 생각해. 이 이야기에 대한 명확한 사인이 났고 이진복이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한동훈은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가정. 네. 예,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가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일종의 좀 상상 같은 거. 저는 한동훈의 만약에 쿠데타가 있다면, 윤석열의 쿠데타가 있다면 3월 첫 주 내지는 둘째 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 첫째 주 내지 둘째 주요? 네, 왜 왜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보통 공천이 2월 말에서 3월 첫 주가 공천이 양당이 다 완료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공천이 다 끝난 상태에서
검사 출신들로 이제 채워지고 예, 공천에서 밀려난 국민의힘 사람들 또 이제 공천이 완료됐긴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그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총선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이건 백석도 못 얻는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갖게 되면 그때 가서 국민의힘에 차기 총선 출마자들, 현역 의원들 포함해서 저는 반기가 드러날 것이다. 거부권은, 특검 거부권은 보름 안에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3분의 2 이상을 할 수 있는 재의결은 기간이 없어요. 예, 이게 이제 현재 법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두고 있다가 거꾸로 그쪽에서 탈락됐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서 박근혜 이 탄핵안을 갖다 당시 국민의힘 사람들이 60석이 넘게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그 3월 둘째 주 정도에 민주당과 당시 그 국민의힘의 뭐 총선 출마자들이든 아니면 그 탈락자들, 현역 배지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김건희 특별법에 대한 재의결을 할 거다. 이때 분명히 이런 논의가 전 100%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의 나름의 확신 같은 게 좀 있는데 이때 한동훈이 어떻게 처신할까? 과연 이때도 똑같이 아바타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때 윤석열의 뒤통수를 때리고 자기가 국민의힘의 총선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나서서 오히려 좀 안정되게 간 상태에서 차기 대선 행보를 할 것이냐. 이거는 좀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김준혁 네. 교수님과 시기적인 부분과 향후에 닥칠 이 국민의힘의 파고 이런 부분들은 비슷하게 봅니다만 언젠가는 한동훈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저는 그게 아니고 예. 언젠가는 한동훈도 잘려나간다. 잘려나간다. 이게 저는 2월 말이나 3월 초라고 봅니다. 완전히 다르네. 한동훈 뒤가 또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게 의문인데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전두환은 쿠데타의 직접적인 주범입니다. 노태우도 주범 비슷한 공범이에요. 근데 전두환은 정당성 있는 절차를 통해서 선출되지 않았어요. 노태우는 그러나 국회의원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정당의 대표를 하면서 민심과 한번 섞여봅니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전두환보다 노태우가 훨씬 더 확장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 보면은 윤석열과 이 한동훈 문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동훈은 노태우인 척 하지만 장세동인 거예요. 장세동인 거예요. 윤석열의 부하인 겁니다.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확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완벽하게 일치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쿠데타를 할 수가 없고 쿠데타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있는 기존 그 기득권들이 한동훈까지도 윤석열과 함께 쳐내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오히려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김준혁 교수 이야기의 시점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저하고 지금 김준혁 교수가 정세를 바라보는 게 좀 달라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 현재 윤석열 정권의 아주 누적된 실정으로 인한 정권 심판론이 국민들의 그 과반수가 가까이 분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이 갑자기 특검법을 받는다 치고 이 특검법을 받아서 이슈 하나로 이 누적된 분노, 실정과 그 무능에 대한 누적된 분노를 이슈 하나로 확 엎고 투표 태도를 바꿀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즉 쌓여서 왜 투표하는 게 없냐.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과정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왜 올해는 보궐선거가 이거밖에 없냐. 네. 투표로 심판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분노들이 엄청나게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특검법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역시 윤석열 정부야. 국힘당이야. 라고 하면서 투표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정세 분석을 해도 특검법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신 스스로가 특검법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용산으로부터 언제 어떻게 총알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받을 수가 없고 여지에 없습니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한동훈으로서는 롱런하는 길입니다. 제가 이제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은 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굉장히 고사했대요. 아, 그래요? 예, 애초에는 이제 총선 직전에 선대위원장 정도나 뭐 이런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용화대의 뜻으로 비대위원장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 리미트는 완벽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한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고요. 특검을 나중에라도 뭐 자기가 손을 봐서 딜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동훈 뒤에 윤석열이 없으면은 이 기득권 국회의원들이 왜 겁내겠어요? 겁낼 이유 없어요. 윤석열이 쳐내지는 상황이면 한동훈도 당연히 쳐내버리지. 그럼 뭐하러 한동훈 데리고 있겠어요? 다른 사람 데리고 오죠. 오히려 확장성이 있는 사람들 데리고 온다거나 이준석 다시 데리고 온다거나 그런 생각하죠. 이준석이 지금도 한쪽 발을 국민의힘에다가 완벽하게 안 빼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당정대에서 김여사 특검법 수용 불가 의견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혹시 뭐 독소 조항을이라고 말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뭐 총선 이후에 특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안을 내서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오늘 뭐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떤 부분도 다 해봤다. 그냥 우리는 일정대로 가겠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그 민주당은 절대 안 받을 것이고 네. 또 특검법과 관련해서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것 이야기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맞습니다. 옛날에 박근혜 특검 때 다 했던 일들이잖아요. 왜 자꾸 독소 조항이라는 단어를 근데 쓰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 독소 이해를 조항에서 못하겠어요. 핵심은 뭐냐면 생방송이거든요. 김건희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김건희와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방송이 되니까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로 들어갈 때 머리를 숙였던 거 경호원이 기억나십니까? 얼굴 안 보이게 하려고. 저는 이것을 또다시 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지 뭐 나중에 가면은 최소 언론 기자회견 계속해서 특검이 기자회견을 매일 아침마다 했는데 뭐 이거는 좋다. 그런데 김건희와 관련된 상시적인 뭐 이 특검 받으러 갈 때 뭐 촬영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름 조율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국민의힘이 계속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거를 민주당은 절대 받지 않을 거다. 어쨌든 저는 이 독소 조항 이걸 보면서 야, 이 참 국민의힘이 김건희한테 완전히 잡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죠. 김 교수님 말씀하신 독소 조항이라는 거가 진짜 독소 조항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는 독소 조항은 있는데요. 아니죠. 뭐 말도. 언론- 예를 들면 예. 야권에서 왜 그 특검을 추천하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하고 최순실 언론 특검- 생중계 두 가지입니다. 네, 최순실 특검 때도 그렇게 야권에서 야권에서 추천했고 했죠. 예, 예. 맞습니다. 그때 특히 이제 이번에 또 나오는 게 이제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에서 추천하는 문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뭐 그때는 이제 국민의당이 교섭단체기는 했습니다만은 국민의당이 3당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이 그 당시에 박영수 특검을 추천을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3당이 정의당이잖아요. 정의당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당시에도 생방송 다 했습니다. 생방송 다 했고 그때 또 그 특검에 한동훈이 참여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전혀 뭐 근거 없는 비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에 이제 뭐 좀 정확하게 하나 짚어야 될 것을 말씀드리면요. 이게 총선 승리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윤석열 정권 자체가 이걸 총선 패배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여의도 연구소라든가 각종 여권 성향의 여론조사라든가 뭐 연구소 이런 데서 나오는 시뮬레이션들도 여권이 패배하는 걸로 나옵니다. 여권이 패배하는 걸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100석 미만으로 떨어져가지고 탄핵의 위험, 개헌을 통한 임기 중단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상대가 느끼는 위기가 뭔지를 알고 반대쪽에서도 작전을 짜고 어떤 계획을 짜봐야 되는 거지. 그냥 우리는 지금 또다시 이길 수 있으란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지난 총선에서 180석 하고도 개혁 입법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한 룰을 또다시 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원장님 중요한 얘기 꺼내셨는데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용산에서 최후 저지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승리가 아니라 100석 이상이죠. 100석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지층에 대한 결집, 여기에 포인트가 있을 것이지 흔히 예상하듯이 중도층을 더 확장한다든가 이런 게 아닐 것이다. 그렇죠. 중도층을 확장할 것 같으면은 내 안에 한동훈, 윤석열 안에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100석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켜가지고 탄핵 또는 개헌을 통한 임기 중단 이런 것들을 막자라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는 겁니다.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희망 섞인 아이디어를 잡고 내는데요. 전략의 첫 출발은 지지 않는 겁니다. 이 팀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접근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지금 통과시키자마자
대통령이 거부하면은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수 있다. 그리고 이 정권 퇴진 투쟁에 대한 심판은 총선이다라고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실제로 민주당을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희망을 갖고 투표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냥 또다시 민주당이 180석 할래라고 하면요. 180석 지난번에 시켰으니까 뭐 했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더 희망을 키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싫어하는 사람 안 보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걸어야죠. 양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사시오 패스님이 역시 박진영님 똑똑하고 능력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철로 정세를 파악하면 많은 게 이해가 돼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느냐면 왜 하태경을 해운대에서 쫓아내고 자꾸 검사들을 박으려고 그러지? 그 다음에 대구 경북에 왜 자꾸 검사들을 끼워 넣으려고 그래서 대구 경북의 중진들이 저렇게 반발하게 만들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말 그대로 윤석열의 핵심 측근들을 꽂아 넣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말 100석이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았는데 99석이면 탄핵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들의 그 하수인들 그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동지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변하지 않을 사람, 배신하지 않을 사람, 배신하지 않을 한 몸과 같은 사람을 네, 말씀하시는군요. 그들을 공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백석에 대한 평가들은 좀 크고요. 저는 뭐 자민련이든 예전에 뭐 친박연대든 영남권이든 이 중천권이든 어떤 그 지역을 가지면서 거기에서 탄핵에 대한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 퇴임 이후의 안전판을 만들려고 한다가 이제 저하고 이제 박진영 교수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퇴임 이후의 안전판을 만들기 위한 그 윤석열 당을 그 구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계속 그렇게 이제 봐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진영 교수의 분석이 아주 탁월하다. 이건 아주 뭐 최근에 그 이런 토론 중에서 가장 정확한 분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갖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과거의 제도 형식으로다가 자기네 당이 어쨌든 비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충분히 이 내용을 좀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좀 방심하면 안 된다. 진짜. 네. 예. 뭐 저도 저 예비 후보 등록한 출마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꺾고, 특히나 저는 그 비대위원으로 이렇게 이름도 올라왔던 이수정 그 경기대 교수하고 같은 지역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석과 110석 안에서 결집하려고 할 것이다. 나머지 지역에 대한 몰패 이런 거 관계없다. 그래서 한동훈을 내세운다. 그런데 한동훈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약간 얄팍한 술수를 쓸 수 있으니 이 술수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댓글창에서도 박진영 부원장님 칭찬이 아주 많습니다. 뭐 심은정님께서도 박진영님 사이다이십니다. 뭐 플레음님께서도 박진영 교수님 같은 전략가들이 국회에 입성해야 된다. 이렇게. 사실은 제가 우리 양문석 박사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양 박사님은 서울말이 서투를 했어가지고 전달력이 부족하셨고. 네. 정말 완전 뭐 전달력도 부족하고 표현도 안 되고 발음도 안 되고 지금 아유, 표현도 아닙니다. 안 되고 발음도 두 개를 찔렀어요. 내용은 지금? 저보다 양 박사님 아니, 훨씬 아까 좋으시고 더 정확하게 댓글에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까 그냥 지나갔는데 찾길바래님께서 박진영, 양문석 두 분 다 서울말 완벽하시다.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들으신 분들이다. 완벽하십니다라고 칭찬도 예, 하셨어요. 스피킹은 안 돼도 히어링은 됩니다. 자,
김준혁 교수님께서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라고 일침을 날리셨는데 민주당 상황으로 좀 가볼게요. 이게 어제 오늘자 뉴스에 보면 민주당에서 통합을 위해서 삼총리 공동선대위원장 구상을 협의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계속 얘기 나왔던 건데 내년 총선 앞두고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이 세 국무총리의 역할이 주목이 되고 있고 3명의 전직 총리들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해서 당내 지금 통합이나 잡음을 좀 가라앉히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 CBS 노컷뉴스에서 취재를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가 확인해줬다고 합니다. 지도부에서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삼총리 공동선대본부장.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실제로 그렇게 구성되어도 좋고요. 좋다. 두 번째는 구성되지 않더라도 통합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과정, 특히 이제 이낙연 총리의 탈당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정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지난번에 그 김부겸 총리를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 예. 뭔가 좀 약속이 있지 않았겠냐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끝나고 난 뒤에 바로 김부겸 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삼총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제안을 했고 그 부분들을 저는 김부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현실화에서 저는 이낙연 총리는 결국은 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의 목표는 다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은 이재명 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라고 이미 본인은 판단을 했을 겁니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뛰쳐나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김부겸 총리나 정세균 총리는 당장 대통령 꿈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오랜 자기가 몸담았던 고향이기 때문에 이곳을 지켜야 되겠다. 이낙연 총리가 나가든 말든 간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큰 틀에서 이분들은 동의를 하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재명 김부겸 회동 이후에 바로 나왔던 이낙연 전 총리의 평가, 네. 실망이다, 그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삼총리의 선대위원장이 그 현실 가능성 없다.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이 명확해요. 원칙과 상식에 이원우 의원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나 그 다음에 이 전 총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사퇴해라, 통합 비대위 만들자거든요. 전제 조건이 이재명의 사퇴, 그 다음에 통합 비대위에서 공천. 끊임없이 자기들은 자기 입으로 아니라고 하면서 공천 지분을 달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이 지분으로 자기들이 이길 수도 있다. 삼총리를 활용해서. 이원욱이 정세균계입니다. 이원욱이 정세균계인데 제가 알기로는 정세균 전 총리와 이원욱 간에 있어서의 정치적 논의는 끊긴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원욱이 한 번도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정세균 전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않는다가 아니고 정세균 전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마지막까지의 자신의 그 공천에 대한 부분을 집착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자, 아무리 통합 비대위가 좋다 하더라도 현재 당 대표를 쳐내자, 그만둬라, 이 전제 조건을 끌고 나오는 이상에는 기본적인 민주당 지도부의 그 입장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가 그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별로 없다. 근데 그 통합비대위하고 공동선대위원장하고는 약간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선대위원장은 당대표는 이재명인 것이고. 그렇죠.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있고, 선대위 체제로 넘어갔을 때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당 통합 비대위로 가자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너 비켜, 우리가 할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당원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데 이재명 대표라고 나 비켜드릴게요, 그럼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중에 한 20% 정도는 민주당의 기존의 당원이 아니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한 30% 정도 나옵니다. 네. 그 중에서 한 5%에서 한 10%가 빠진다고 칩시다. 수도권에 경쟁하는 지역구에서 5%에서 한 10% 투표하지 않는다. 그럼 패배합니다.
그럼 뭡니까? 이 비주주들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삼총리설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삼총리설이라는 것은 시작할 때 명분인 거고 대부분 알아요. 이낙연 대표는 들어오지 않겠구나. 그러나 김부겸과 정세균만 들어와도 성공이다. 이재명이 갖고 있는 혁신의 이미지, 그다음에 김부겸과 정세균 총리가 갖고 있는 통합의 이미지, 이것만 갖고 있어도 민주당은 굉장히 성공적인 선거 프레임을 짤 수 있다라는 관계 속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 새 총리에 대해서 제가 좀 개인적인 좀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요. 예. 김부겸 총리는 2021년도에 이낙연 전 대표와 당대표 경선을 치렀습니다. 경쟁자였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재명 캠프는 김부겸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는 과거에 이제 당 대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정세균 계보였습니다. 특별히 사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고요. 또 정세균 대표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새천년민주당에서 정치를 같이 했습니다만은 친노로서 열린민주당에 합류를 했고요. 예. 이낙연 총리는 구민주당에 남아서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새 총리라고 하지만은 이 세 분들의 친분 관계가 굉장히 다르고요. 또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도 제가 아는 바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결이 다르다. 네, 삼총리로 네, 네. 묶이기엔 결이 다르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뭐 관련해서 약간 좀 취재를 했어요. 네. 취재를 좀 했고, 김부겸 전 총리는 확실하게 아마 이렇게 잘 정리해서 선대위원장으로 가실 거다. 뭐 내부적으로도 김부겸 의원 쪽에 계신 분들도 이재명 대표님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또 당의 승리와 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이낙연 전 그 대표 때문에 당이 좀 분열되는 모습 같은 걸 보이지 않습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이 좀 앞에 더 나가는 걸로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결단에 아주 깊은 박수와 감사를 좀 드리고요. 아마도 뭐 비대위 체제가 구성된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니, 대표가 멀쩡한데 무슨 비대위 체제가 구성이 되겠습니까? 또 당원들의 80% 이상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나가라, 비대위 구성해라, 이런 것은 세계 정당사에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이제 다만 어떤 선대위 체제를 갖다가 통합형 내지는 화합형, 그리고 김부겸 의원 강한 추진력이 있는 분입니다. 온화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와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 어떤 정세균 총리도 아마 같이 결합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취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김부겸 전 총리 쪽은 확실하게 결합해서 공동선대위원장 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이제 그런 네. 그림에 대해서도 저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난 2년 전에 당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 있어서 권리 당원이 한 80만 명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240만 명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패한 이후에 많은 20대, 30대 여성들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입당을 해요. 한 100만 이상 제가 알기로는 입당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어서의 당원의 지지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젊은 이 당원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결이 갈리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총리가 들어왔었을 때 당내 결집도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분들이 총리를 하면서 맡았던 역할들이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다양한 실정들, 정권을 뺏기는 데 있어서의 과정들에서도 이분들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5년 전으로 돌아간다? 또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당원들의 지지도나 그다음에 중도층의 지지도들이 어느 정도 나올까? 계속해서 탁상공론 하지 마라, 제발 좀. 현장에서 들으라. 현장에 와서,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지지자들 만나면서,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 만나면서, 국힘당이 아니고도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좀 들으라. 지금은 통합이 아니에요. 혁신이에요. 명확하게 혁신입니다. 그런데 어줍지 않은 통합이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정권을 뺏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어줍지 않은 통합을 시도하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평가인데, 계속해서 탁상공론으로 삼총리 선대위원장설, 그 다음에
두 총리 선대위원장설 이 자체가 많은 지지자들을 또 한 번 분노케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양문석 박사님께서 오랜만에 명확한 서울말로 본질을 찔러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정치의 이제 두 가지 방법론을 우리 이제 투쟁과 통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네. 근데 늘 투쟁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왜 투쟁이 앞서냐면요. 투쟁을 해봐야지 저 사람과 나가 무엇이 다른지,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지는 건지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이 분명해지면서 싸울 것은 싸울 거예요. 그리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그렇게 하면서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질 것 같으면 전략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확실히 이길 것 같으면 통합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혁신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분과 저는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두 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데 친명과 또는 이제 뭐 제가 임의로 과감하게 분류하겠습니다. 친문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중간에 있는 분들이 이 친문으로서 지금은 뭐 반명 정도는 아니지만은 과거에 이 이재명 그룹들과 불편했지만은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전해철 의원님, 박강원 의원님 그런 분들입니다. 만약에 저는 혁신해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맹목적인 통합의 고리가 그런 분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 통합은 반드시 저는 실패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통합 이전에 중진들에 대한 용태, 586들의 용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정책 실패로서 민심인발을 일으켰던 주역들의 총선 불출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난 이후에 저는 3총리든 2총리든 선대위원장으로는 통합적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도 많이 나오고 또 좋은 분석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짧게 시간이 다 돼서요. 이준석 전 대표 안 짚고 넘어가면 또 서운하죠. 근데 오늘 내일 27일 날 탈당 회견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최근에 근데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겠다 뭐 이렇게 말한 현역 의원도 아직 없고 천하용인 중에서도 김용태 의원은 국민의힘에 남겠다라고 아예 잔류를 선언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신당에 굉장히 창당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회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전히 해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해군의 방식이 이제 가장 이준석이 비키고 싶었던 게 한동훈이었잖아요. 윤석열이 아파트 한동훈이 오면 이제 교집합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데 나가서 다시 판 짜서 극적인 드라마를 또 만들려고 안철수처럼 나갔다가 밖에서 만들어가지고 총선 직전에 이 판을 짤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부분을 경계하는 거고요. 제가 이낙연 신당의 기본적인 성격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지고 나서 총선 뒤에 다시 민주당과 통합하면서 말 그대로 당헌의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가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시도다. 자기가 대통령을 하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신당이 필수적이고 나가가지고 원내로 매석이라도 만들어서 들어와가지고 민주당과 통합하면서 당내 당헌의 구성비를 바꾸는 이런 작전인데 이준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뭔가 총선에 기여를 하려고 하면 막판에 들어와서 판을 바꾸는 건데 명확하게 내 이야기가 아니고 김종인의 이야기로 이야기합니다. 당신 잔머리 굴리면 이제는 정치적 생명 끝납니다. 네, 어떻게 김종인 보십니까? 비대위원장님? 그렇게 이준석한테 만약에 해군하면 이준석의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고 이야기를 했대.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이준석 대표를 싫어하니까 네. 객관을 상실하고 막 비판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최소한의 성공을 이미 거두었어요. 네. 정당 지지율 5% 이상 넘어가면요. 비례대표 한 3석, 4석 나옵니다. 맞습니다. 비례대표 예. 2번 받으면은 이준석은 당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성공은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준석과 윤석열은 상극입니다. 윤석열이 있는 당에 이준석을 받지 않고요. 이준석도 들어가서는 본인이 또 양두구육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과 한동훈이 당으로부터 혹시라도 퇴출되는 상황이 있다면 이준석은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이준석은 밖에서 자생해서 윤석열, 한동훈이 이끄는 국민의힘이 망하면 그때 흡수하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도 잘 아셔야 될 게 지금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는 30, 40%가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그분들은 첫 번째, 이준석이 윤석열로부터 탄압받았다. 잘 싸울 것이라는 기대감. 두 번째,
나중에는 민주당으로 다시 회군하더라도 이준석을 펌프질 해가지고 신당 만드는데 한번 북돋아 주겠다라는 전략적 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고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 제대로 싸워야지만이 정치적 미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김 교수님 짧게 말씀해 뭐 주시죠. 이준석 개혁신당 잘 돼서 국민의힘이 빨리 좀 분열되기를 좀 간절히 바랍니다. 예, 속마음 또 너무 얘기를 노골적이지 않아? 해주셨습니다. 아니, 정치 평론을 하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 아니 오늘은 그래도 짧게 하라니까. 네. 지금까지 양문석 언론학 박사,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준혁 한신대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